전 주민은 즉시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불필요한 이동을 금한다. 나는 잠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겨울 끝자락, 산에서 내려와 잠깐 몸을 녹이던 시간이었는데 그 한 문장이 집안의 공기까지 얼려버렸다. 밖으로 나가보니 골목 끝에서 군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눈 위에 발자국이 겹겹이 찍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산림 감시원이라는 직책은 늘 외로웠다. 나무와 눈과 바람 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불법 벌목이라는 말만 되뇌는 삶.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마치 나라 전체가 한꺼번에 숨을 삼키는 느낌이었다. 곧 보위부 차량이 들어왔다. 회색 차체에 검은 유리, 번호판도 보이지 않게 흙이 묻어 있었다. 그 차가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을 닫아탔다. 누군가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렸고 누군가는 쌀자루를 꺼내 숨기듯 벽 쪽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끌려갔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말수가 적던 남자였다.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 그는 소리도 못 질렀다. 팔이 뒤로 꺾인 채,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눈 위를 질질 끌려갔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꿈인가? 확성기가 다시 울렸다. 통행증 전수검사 실시. 주민은 당일 모든 문서를 지참하라. 통행증. 그 단어는 곧 목줄이었다. 산림감시원에게 통행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산길을 오르고 내리는 사람은 우리뿐이니까 통행증 없이는 산 자체가 죄가 된다. 나는 무심코 가슴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다. 늘 거기 넣어두던 감시원 증명서. 종이는 젖지 않게 비닐로 한 번 더 감싸두었다. 하지만 오늘은 종이의 온도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어제 산에서 돌아오며 보았던 것들이 떠올랐다. 평소와 다르게 나무에 작은 붉은 표식들이 찍혀 있었다. 금지구역. 산림감시원만 아는 표시. 지도에만 있는 선.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나도 모르는 세계가 시작된다. 나는 늘 그 선을 피해 다녔다. 그게 규정이고 그게 살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제는 달랐다. 벌목 흔적이 있었다. 분명 누군가가 들어왔고 나무를 베어냈고 흔적을 지우려 했다. 나는 습관처럼 내 작업 가방에서 작은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했다. 벌목꾼들은 늘 바람 방향을 잃지 못한다. 톱밥 냄새는 꼭 남는다. 그리고 나는 그 냄새를 따라 금지구역 표시가 찍힌 곳까지 가버렸다. 거기서 나는 지도를 보았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매달 보고하고 체크하던 벌목지도 안쪽에 어딘가 비어있는 구역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표식은 있는데 기록은 없었다. 산이 있는 곳인데 지도에서는 비어있다. 왜 비어있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밖에서는 군화 소리가 가까워졌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짧고 강한, 저항을 허락하지 않는 리듬. 열어! 문 열어! 나는 그 소리 속에서 이상한 확신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오늘은 단순한 토해증 검사가 아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찾는 날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산에서 가져온 작업 가방이 방 한쪽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벌목지도 사본이 있었다. 금지구역 표시가 찍힌 부분. 내가 멋대로 표시를 더해놓은 흔적.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걸 숨겨야 한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저게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가리고 있는 걸까? 금지구역의 붉은 표시 아래에 무엇이 있길래? 그리고 내가 그걸 봐버린 순간 나는 이미 표적이 된 걸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내 집 앞에서 멈췄다.
쇠 손잡이가 덜컥 흔들렸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산에서 나무를 감시하던 내가 이제는 사람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의 확성기 소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은 겉으로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산림감시원을 부러워한다고 말하곤 했다. 산에 있으면 눈치 볼 일도 없잖아.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았다. 산에 있으면 사람 대신 국가의 눈이 더 가까워진다. 내가 사는 곳은 양강도 변두리. 산줄기 끝에 붙은 작은 노동자 마을이었다. 겨울이면 바람이 먼저 도착하고 봄은 늘 늦게 오며 여름에는 비가 아니라 감시가 내린다. 집은 흙벽에 얇은 창호지. 밤이 되면 밖에 그림자가 실내로 스며들었다. 가장 먼저 느끼는 통제는 전기였다. 저녁밥을 먹다 말고 전기가 툭 꺼지면 우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로 눈을 마주쳤다. 오늘은 여기까지구나. 촛불을 켜면 얼굴이 더 초라해 보였다.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부터 재웠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이웃의 조장이 뭐라고 쓸지 모르니까. 나는 손전등 배터리를 아껴 쓰려고 아예 켜지 않았다. 어둠에 익숙해지는 게 살 길이었다. 두 번째는 이동이었다. 산림감시원에게는 통행증이 생명이다. 구역을 벗어나려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도장 2개, 서명 하나, 그리고 사소한 선물 하나가 필요했다. 산에 간다고만 말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검문점이 있었다. 그날 어떤 소대가 서 있느냐에 따라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질문의 깊이가 달라졌다. 어디 가는가? 몇 시에 돌아오는가? 가방 안에 뭐가 있나? 나는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대답했다. 산림감시원은 말을 짧게 해야 한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 그건 변명으로 들린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 관리소로 출근해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담당 산줄기 구역을 배정받는다. 그 다음 나는 내 작업 가방을 챙긴다. 가방 안에는 늘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나침반, 젖은 종이를 말릴 작은 비닐, 삼각자, 그리고 내 직책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벌목지도. 벌목지도는 그냥 지도가 아니다. 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을 기록하는, 동시에 국가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가리는 막이다. 지도에는 색이 다르다. 파란 선은 순찰로, 검은 점은 감시초소, 그리고 붉은 표시, 그건 금지구역이다. 붉은 표시가 찍힌 곳은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누구도 왜? 라고 묻지 못한다. 산림감시원인 나조차도. 집에는 가족이 있었다. 아내는 말수가 적었다. 눈빛으로만 묻고 눈빛으로만 대답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서로의 말이 서로를 해칠까 두려워하는 사이였다. 아들도 있었다. 아직 어리지만 이미 조심성을 배운 아이. 학교에서 배운 구호를 집에서 따라하면 아내는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시켰다. 밖에서만 해. 그 한마디가 우리의 집안 규칙이었다. 내 내면에는 늘 2가지 감정이 함께 있었다. 하나는 무감각이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 감각을 끄는 것. 또 하나는 수치심이었다. 내가 감시원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산에서 나는 자주 벌목꾼들을 만났다. 대부분은 굶주린 사람들이었다. 나무를 훔치면 잡혀가고 안 훔치면 얼어 죽는다. 그들이 도망치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 배가 딱딱하게 굳었다. 그건 분노도 연민도 아닌 내가 이 시스템의 손발이라는 자각이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그 지도 때문이었다. 며칠 전 관리소에서 내려온 지시문이 하나 있었다.
금지구역 표식은 별도 기록하지 말 것, 보고서에서 제외할 것.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산림감시원에게 기록하지 말라는 말은 곧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날 저녁, 전기가 또 끊겼다. 나는 촛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벌목 지도를 펼쳤다. 종이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붉은 표시 구역으로 갔다. 그리고 그때였다. 지도 구석, 붉은 표시 근처에 내가 평생 보지 못한 작은 기호가 찍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급히 찍고 숨긴 듯한 표시 X. 그 기호는 공식 도장도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표식도 아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 지도를 덮었다. 왜 하필 금지구역 옆에 X가 찍혀 있을까? 그건 나무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뜻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몸은 누웠는데 내 머리는 계속 산속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행동. 다음날 새벽, 출근 전에 나는 지도 사본을 한 장 더 만들어 작업 가방 깊숙이 넣었다. 종이를 접을 때 손끝이 떨렸다. 그 사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어쩌면 내 목숨의 무게였다. 며칠이 지나자 공기가 달라졌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늘 그런 걸 먼저 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 듣지 않아도 피부가 먼저 알아채는 변화. 관리소로 들어서자마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동무.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평소엔 동무라는 호칭이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날은 마치 손목에 끈을 묶는 소리처럼 들렸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소 한 장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기만 했다. 잉크 냄새가 코끝에 남았고 모서리에 붉은 도장이 눈에 박혔다. 왜 지금?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산림감시원은 원래도 자주 불려간다. 보고서가 불충분하면, 순찰이 늦으면, 산길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면 그럴 때마다 불려간다. 하지만 이번 소환장은 달랐다. 발신 부서가 관리소가 아니었다. 보위부 협조기관 이름이 어딘가에 붙어 있었다. 나는 종이를 접어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면서도 손은 계속 지도 사본이 든 가방 쪽으로 갔다. 마치 내 손이 먼저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날 산에 올라가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눈이 쌓인 산길 위로 내 발자국이 또렷하게 남았다. 산림감시원은 늘 발자국을 본다.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걸 보면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안다. 그런데 그날은 내 발자국이 유난히 선명했다. 누가 따라오면 어쩌지? 나는 뒤를 돌아봤다. 산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불안했다. 순찰 중간에 검문점이 하나 더 생겼다는 사실도 그날 알았다.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조금 위쪽, 아주 애매한 위치였다. 무언가를 막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잡기 위해 만든 위치였다. 검문소 앞에 서 있던 병사는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산림감시원이 맞는가? 맞습니다. 오늘은 어디 구역인가? 나는 배정표를 보여줬다. 그는 종이를 받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다. 가방 내려놓고 열어.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가방 안에는 지도 사본이 있다. 내가 만든 불법의 증거. 금지구역 표시 근처에 찍힌 X. 나는 말없이 지퍼를 열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가 안을 훑어보는 동안 나는 입안이 바짝 말랐다. 나침반, 삼각자, 비닐, 필기구. 다행히 지도 사본은 맨 아래에 있었다.
다른 물건들 아래로 깊이 눌러 넣어 두었다. 형사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나를 다시 봤다. 내 눈을 본다기보다 내 안쪽을 보는 것 같았다. 최근에 이상한 거 못 봤나? 그 질문이 불쑥 튀어나왔다. 나는 숨을 삼켰다. 없습니다. 대답은 짧게.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말 것. 그게 규칙이었다. 형사는 내 대답을 믿지 않는 얼굴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더니 가방을 덮어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요즘 산에서 사람들이 사라진다. 그 말이 내 등을 얼렸다. 사람들이 사라진다. 산에서?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검문소를 지나쳤다. 그 순간부터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불법 벌목 문제가 아니다. 산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관리소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집에 있는 아이. 내가 한번 찍히면 가족은 그대로 무너진다. 그날 밤 소환장에 적힌 시간은 이틀 뒤였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내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며칠 동안 나 말고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잠깐 잡았다. 손바닥이 거칠고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이틀 뒤 보위부 조사실에 들어가면 나는 무엇을 말하게 될까? 아니, 그들은 이미 내 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침묵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촛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끝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찍힌 걸까? 소환장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마을의 소리들이 달라졌다. 웃음소리가 줄었고 문 닫는 소리가 커졌다. 사람들은 말을 줄였다. 말이 줄어든 대신 눈빛이 많아졌다. 그날 아침 나는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보위부 조사실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관리소 앞에서 기다리던 차량은 낡은 지프였다. 운전병은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차가 움직일 때 바퀴 밑에서 얼어붙은 흙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마치 내 속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조사실 문은 두꺼운 철문이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팔까지 올라왔다. 내가 들어가자 문이 뒤에서 닫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끝에 소리였다.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붙은 초상화, 그리고 카메라가 있었다. 거기서부터 나는 말수가 더 줄어들었다. 생각도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조사관은 내 직책을 천천히 읽었다. 산림감시원. 그는 종이의 끝을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었다. 최근 순찰구역에서 특이사항 없었나? 없습니다. 불법 벌미. 대답은 훈련처럼 나왔다. 짧고 평평하게. 감정을 섞지 않게. 그런데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펜을 굴렸다. 그 펜선 소리가 내 심장을 긁었다. 그리고 갑자기 질문이 꺾였다. 금지구역에 접근한 적 있나? 나는 입안이 마르는 걸 느꼈다. 그 한 문장으로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본 곳을 알고 있구나. 아니면 나를 떠보는 걸까? 나는 잠깐 숨을 들이마신 뒤 대답했다. 접근한 적 없습니다. 그 순간 조사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어디서 멈칫했는지를 보고 있었다. 조사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게 더 끔찍했다. 오래 캐묻는 요즘 실적 보고가 중요하다. 괜히 말 많아지지 말고 맡은 구역만 해. 나는 그 말이 경고인지 방치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나는 그들의 눈에 들어갔다. 조사실을 나왔을 때 해가 떠 있었는데도 바람은 계속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골목 어귀에서 한 여자를 봤다. 동네의 식량 배급소에서 일하던 여자였다.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평소엔 인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마치 내가 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지나쳤다. 그때 알았다. 이미 소문은 돈다. 패트리오티즘도 조사실에 다녀온 사람은 그 자체로 냄새가 난다. 그날 밤 더 큰 일이 터졌다. 우리 관리소에서 함께 일하던 감시원 하나가 사라졌다. 이름은 철수.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술만 마시면 사는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 집에도 없었다. 아내는 울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관리소 책임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보위부에서 데려갔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감시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손이 저절로 가방을 더듬었다. 지도 사본이 든 그 가방. 철수는 나보다 더 가까이 산을 알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받기에 사라진 걸까? 그가 본 게 나와 같은 것이라면 다음은 누구인가? 그날 밤 아내가 내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당신 요즘 잠도 못 자잖아.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내는 내 얼굴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봤어? 그 한 문장이 나를 무너뜨렸다. 가족에게 말하면 가족이 위험해진다. 말하지 않으면 나 혼자 무너진다. 나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못 봤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 전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야간 검문이 시작됐다. 골목마다 선전등 불빛이 돌아다녔고 군인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철수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대신 우리 같은 산림 감시원들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나는 창문 너머로 또 다른 장면을 봤다. 검은 유리의 보위부 차량. 누군가가 또 끌려 나왔다. 이번엔 내 옆집 청년이었다. 그는 산에 다녀온 적도 없는 아이였다. 그저 시장에서 땔감을 옮기던 애였다. 그가 끌려가며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다. 난 몰라요. 그 외침이 어둠 속에서 찢어졌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특정 범인을 찾는 게 아니다. 산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 줄씩 지워가는 작업이다. 내 머릿속에 붉은 표시가 떠올랐다. 금지구역. 그리고 그 옆에 찍혀있던 작은 X. 그 표식 하나가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아내와 아이가 잠든 방을 바라봤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이 집도 무너진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그날 밤 나는 벌목지도 사본을 꺼내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금지구역 경계선 안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마치 그 선 너머에 누군가의 실종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옆집 청년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따, 이제 불안은 시작이 아니었다. 문이 닫혔다. 철수가 사라진 뒤부터 산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한데 이상하게 숨을 쉬는 것조차 들킬 것 같은 조용함이었다. 나는 다시 산길로 올라갔다. 감시원은 산을 떠날 수 없다. 산을 떠나는 순간 오히려 더 의심받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하고 늘 하던 대로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늘 하던 대로 작업 가방을 메고 늘 하던 대로
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달라진 게 있었다. 내가 걷는 속도. 예전엔 산길을 빨리 올랐다. 빨리 돌고 빨리 내려오면 하루가 끝났으니까. 이젠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눈은 여전히 깊었다. 내 발이 내려앉을 때마다 눈이 푹 하고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발자국 옆에 다른 발자국이 겹쳐 있는 걸 보았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산엔 짐승도 많다. 사슴, 멧돼지, 때로는 굶주린 개. 하지만 그건 사람이었다. 사람 발자국 특유의 간격. 그리고 무엇보다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방향. 나는 모른 척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내가 뭔가 숨긴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니까. 대신 내 직업이 가진 습관을 이용했다. 산림 감시원은 늘 표식을 남긴다. 나무에 작은 칼집을 내거나 나뭇가지가 꺾인 방향으로 길을 표시한다. 나는 순찰 동선 중간에서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표시를 바꿨다. 금을 붙여다. 나무 뒤에 잠깐. 그때였다. 저 멀리서 검은 점 하나가 움직였다. 군복인지 작업복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옷.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다. 그 사람은 내 표식을 읽고 있었다. 내가 남긴 길 표시를 확인하고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굳었다. 나를 따라오는 건 벌목꾼이 아니다. 벌목꾼들은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다. 저건 사람을 찾는 움직임이었다. 그날 오후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또 다른 통제가 시작됐다. 이번엔 이동 제한이었다. 관리소 책임자가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부터 산길 출입은 시간대별로 제한한다. 감시원도 예외 없다. 귀가 시간 어기면 바로 보고다. 산림 감시원에게 귀가 시간이 생긴다는 건 이상했다. 우리는 산에 오래 있을 때도 있고 밤에 내려올 때도 있다. 그런데 귀가 시간이라니. 그건 산림 감시원이 아니라 죄수에게 하는 말이다. 밤에는 또 하나가 바뀌었다. 야간 검문 강화. 검문소가 2배로 늘었다. 선전등 불빛이 마을 골목을 계속 훑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3번이나 멈춰 세워졌다. 통행증. 가방 열어. 어디 갔다 왔나? 세 번째 검문에서 한 병사가 내 얼굴을 오래 보더니 뜻밖의 질문을 했다. 철수 감시원하고 친했나? 나는 순간 숨이 걸렸다. 대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위험했다. 같이 일했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나? 모릅니다. 말은 짧게 나갔지만 내 등 뒤로 땀이 흘렀다. 그 병사는 내 가방을 훑어보고 내 손톱 밑까지 보듯 눈을 좁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산에서 쓸데없는 걸 보면 안 된다.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집으로 걸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내가 부엌에서 멈춰 서 있었다. 또 검사했어? 나는 대답 대신 손을 씻었다. 손이 떨려 물이 튀었다. 아내는 물끄러미 내 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내밀었다. 그날 저녁 전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또 꺼졌다. 어둠 속에서 밥을 먹는데 밥알이 목에 걸렸다.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작은 숨. 그 작은 숨이 너무 소중해서 나는 갑자기 겁이 났다. 내가 찍히면 이 아이도 끝이다. 나는 밥을 끝까지 먹지 못하고 일어났다. 그리고 작업 가방을 꺼냈다. 지도 사본이 들어있는 그 가방. 그 안에서 벌목 지도를 펼치는데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비닐을 벗기며 손끝으로 X 표시를 다시 만졌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섰다.
발소리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아내도 숨을 멈췄다. 집안의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금속을 스치는 소리. 문 손잡이를 살짝 건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지도를 접었다. 그리고 작업 가방 깊숙이, 더 깊숙이 눌러 넣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산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문 손잡이를 건드리던 소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몇 초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조사실에서 마주했던 그 눈빛. 쓸데없는 걸 보면 안 된다던 병사의 속삭임.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멈춰 섰던 발소리. 새벽이 되자 나는 조용히 일어나 작업 가방을 꺼냈다. 아내와 아이는 자고 있었다. 그 숨소리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불도 켜지 않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으로 지도를 펼쳤다. 그때 내 직감이 말했다. 이건 시간이 없다. 산림 감시원의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지형선 하나, 점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 나는 손끝으로 금지구역의 붉은 선을 따라가다가 관리소에서 받은 원본 벌목 지도와 내 사본을 겹쳐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빈 구역이 더 선명해졌다. 원본 지도에는 그 구역이 아예 없는 것처럼 처리돼 있었다. 하지만 내 사본에는 누군가의 손이 먼저 움직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붉은 표시 옆에 X.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찍힌 숫자. 나는 한동안 그 숫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떠올랐다. 산림자재 이동표. 나무를 베거나 옮길 때 사용하는 암묵적 코드. 톱밥량, 마대수, 운송시간. 모든 게 숫자로 남는다. 그 숫자는 벌목 기록 숫자가 아니었다. 산림자재도 아니었다. 그건 사람 숫자였다. 한 번에 이동한 인원 표시. 나는 손끝이 얼어붙었다. 사람을 옮겼다. 금지구역 안쪽에서. 그제야 왜 기록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문이 이해됐다. 금지구역은 나무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숨기는 곳이었다. 나는 바로 지도를 덮었다. 그 순간 내 귀가 예민하게 집 밖의 소리를 잡아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그리고 낮게 대화하는 남자 둘의 목소리. 아직 새벽인데. 왜 이 시간에? 나는 창호지 틈으로 밖을 봤다.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움직였다. 담배였다. 담배 끝이 붉게 밝아졌다가 꺼지고 다시 밝아졌다. 보웨이브 사람들은 담배를 저렇게 피운다. 빨리, 조용히, 오래 머물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내가 이미 감시 대상이라는 걸.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언제 데려갈지 선택만 남았다는 거였다. 아침이 되자 관리소로 바로 호출이 왔다. 오늘은 산 말고 창고 정리부터 해. 그 말이 이상했다. 산림감시원에게 창고 정리는 벌이다. 그리고 벌은 늘 전조였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지도와 장부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먼지를 털며 정리하는 척했다. 그런데 창고 구석, 누구도 손대지 않는 철제 보관함이 하나 있었다. 자물쇠는 새 것이었다. 최근에 달린 것. 내 심장이 뛰었다. 내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산림감시원은 자물쇠를 보면 구조부터 읽는다. 얇은 철판, 싸구려 잠금. 나는 작업칼 끝으로 걸쇠를 아주 천천히 밀었다. 딱.
소리가 나지 않게 열렸다. 그 안에 있는 건 장부가 아니라 봉투였다. 붉은 도장, 열람 금지, 그리고 그 위에 익숙한 단어가 찍혀 있었다. 금지구역. 나는 봉투를 뜯지 못했다. 대신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 안을 봤다. 그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있었고 그 문서에는 명단이 있었다. 철수의 이름, 옆집 청년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이 있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봉투를 그대로 닫고 다시 원래 자리에 넣었다. 손이 떨려 자물쇠가 흔들렸다. 봤다. 들켰다. 이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여자는 말이 없어도 안다. 당신 무슨 일 생겼지? 나는 처음으로 아주 짧게 고백했다. 정확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나 명단에 올라갔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그 손이 떨렸다. 그때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칼처럼 박혔다. 아내가 속삭였다. But 우리 어떻게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 뚝 하고 끊어졌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아이가 자는 방 문을 살짝 닫았다. 그리고 작업 가방을 다시 꺼냈다. 지도 4번, 금지구역의 X, 명단을 봤다는 기억.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주 짧게. 여기 남으면 죽어. 말이 끝나자마자 내 손이 스스로 움직였다. 나는 지도 4본을 비닐에 다시 싸서 바닥 장판 밑에 숨겼다. 그게 내 마지막 보험이었다. 내가 살아남든 죽든 누군가는 이걸 알아야 한다는 말.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동을 했다. 넘어선 사람들만 한다는 행동. 집안에 걸린 내 감시원 증명서를 떼어 불 속에 넣었다. 종이가 타며 작게 말려 올라갔다. 불꽃이 꺼질 때 내 삶도 같이 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숨이 트였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더 이상 체제 안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밤부터 나는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된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니, 공기가 아니라 소리가 바뀌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문 앞에서 멈칫하는 발소리. 마당에 눈을 받는 소리. 그 모든 게 예전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평소처럼 산으로 나가는 척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작업 가방을 메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않고 걸었다. 산림감시원은 원래 말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내 눈에 들어온 건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관리소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 2명. 얼굴은 처음 보는데 자세가 너무 단정했다. 산 사람들은 저렇게 서지 않는다. 겨울엔 누군가를 붙잡을 준비를 한 것처럼. 나는 모른 척 지나쳤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일부러 발자국을 크게 남겼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방향을 꺾었다. 평소 순찰로가 아닌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거기엔 내가 숨겨둔 작은 공간이 있었다. 낙엽과 눈이 쌓이는 바위 틈. 나는 그곳에 겨울용 마른 장작 몇 개와 녹슨 통조림 하나를 몰래 숨겨두곤 했다. 누구도 모르는 내 생존 구멍. 그날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오늘 밤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준비는 나 혼자 할 수 없었다. 탈출에는 길이 필요하고 길에는 사람이 필요했다. 북한에서 길은 곧 브로커였다. 나는 예전에 산에서 몇 번 마주쳤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시장 주변에서 물건을 연결해 주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중개꾼이라 부르고 뒤에서는 쥐라고도 불렀다. 그와의 접촉 방법은 단 하나였다. 직접 부르지 않는다. 대신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물건을 두고 간다. 나는 관리소 창고 옆에 있는 폐통신기 기둥 아래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 군 통신선이 지나가던 자리라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빨간 실 한 가닥이 묶인 천. 그게 신호였다. 천 조각을 돌틈에 끼워 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찬 기운이 훑었다.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끝이다. 대신 발걸음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감시원은 늘 바쁘다. 바쁜 척이 아니라 바쁜 사람처럼 움직여야 한다. 집에 돌아와 전 더 조심했다. 아내는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밥을 지으며 마치 평소처럼 말했다. 내일은 감자 좀 더 구해올까? 그 말이 너무 일성적이라 오히려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밤이 되자 우리는 아주 작은 약속을 했다. 대화는 세 문장 이상 하지 않는다. 아이 방 앞에서는 어떤 표정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문이 두드려지면 무조건 잠들어 있었다는 얼굴을 만든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 우리 집 조장. 평소엔 나에게 친절했다. 산에서 고생 많다. 아이, 감기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조장이 문 앞에 섰다. 손에는 작은 술병이 들여 있었다. 감시원 동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잠깐 이야기나 하자.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왜 하필 오늘 밤? 왜 하필 술병? 아내가 내 눈을 봤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들여보내면 안 돼. 하지만 문을 안 열면 더 위험했다. 조장은 거절을 보고한다. 거절은 곧 의심이 된다. 나는 문을 열었다. 조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에 닿지 않았다. 그가 앉자마자 말했다. 오늘 관리소에서 이상한 말 돌더라. 금지구역 근처에 누가 얼쩡거렸다고. 그 말이 내 목을 조였다. 나는 술병을 보며 물었다. 벌레서. 왜 우리 집에? 조장은 웃으며 술을 따랐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너무 가볍게 말했다. 동무는 산에 자주 다니잖아. 혹시라도 작은 실수라도 했으면 내가 먼저 알고 막아주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막아주려는 말이 아니다. 확인하려는 말이다. 조장은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내 숨을 보고 있었다. 내 손끝에 떨림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다. 보위부에서 북무 이름이 나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깨졌다. 아내가 숟가락을 놓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났다. 조장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다. 그 눈빛이 차가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다. 조장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웃. 그 사람이 보위부의 굴이었다. 조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잘 말해볼게. 대신 괜히 산에서 쓸데없는 거 보지 마라. 문이 닫히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는 짧게 답했다. 끝났어. 그 말은 포기였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이었다. 조장이 떠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깥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여러 명이었다.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 골목 끝에서 멈추는 소리. 나는 아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틈뭉치와 말라붙은 옥수수빵을 꺼냈다. 내가 조금씩 모아두던 생존의 조각들. 아내가 속삭였다. 지금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길게 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가방 속 나침반 옆에 아주 작은 흰 천을 넣었다. 그건
브로커 신호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이의 피부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너무 아파서 나는 눈을 감았다. 문 밖에 군화 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삼키며 속으로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집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집을 빠져나오자마자 골목의 숨결부터 달라진 걸 느꼈다. 담 공기는 차가웠지만 더 차가운 건 사람의 기척이었다. 군화 소리가 우리 집 쪽으로 향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보위부가 움직이는 속도는 사건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이제 남은 건 체포 순서뿐이었다. 우리는 산길이 아니라 마을 외곽의 창고지대를 택했다. 산림감시원은 산을 잘한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산이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 알 수 없었다. 산은 넓지만 그만큼 추적도 쉽다. 발자국 하나로 끝이 난다. 나는 숨을 죽이며 아내를 이끌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옆을 따라오는 발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죄 같았다. 창고지대 끝, 버려진 연료통 뒤에 우리가 기다릴 자리가 있었다. 브로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기보다 약속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지금은 그 사람밖에 길이 없었다. 그때 멀리서 갑자기 확성기 소리가 다시 터졌다. 낮에만 울리던 소리가 밤에 울릴 때는 이유가 하나였다. 비상 소집. 전 주민은 즉시 통제 지점으로 집결하라. 특정 인원 확인을 위해 이동을 금한다. 그 소리가 마을 전체를 잠가버렸다. 이건 단순한 검문이 아니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고 동시에 이미 빠져나간 사람을 산채로 걸러내는 방식이었다. 아내가 내 팔을 꽉 잡았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얼어있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선명하게 떠올렸다. 철수. 보웨이브는 사람을 데려갈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금지구역 표시. 붉은 선. 그 선은 단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선이 아니었다. 그곳은 지도에서 지워진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람의 이동이 기록되지 않았다. 나는 산림감시원이었기 때문에 보았다. 벌목 지도는 국가의 손에 있지만 산은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순찰을 하며 톱밥 냄새를 맡고 잘린 그루터기의 방향을 보고 발자국 간격을 읽는다. 그리고 그 모든 흔적이 말해주고 있었다. 금지구역에서는 나무만 베는 게 아니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사라졌다. 기록도 없이, 재판도 없이, 시신도 없이 그 사실을 내가 알아버렸다는 것. 그리고 더 위험한 건 그걸 지도 위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표시해버렸다는 것이었다. X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다. 내가 여기를 봤다고 찍어놓은 증거였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내 몸이 아니었다. 내 입도 아니었다. 그들이 미쳐 날뛰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도 밖의 진실이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나였고 산림감시원인 내가 가진 습관, 기록, 표시, 사본. 그게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남자. 시장 프로코였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부터 확인했다. 공포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 없다.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마. 그 말이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브로커가 저렇게 말할 때는 이미 길이 불타고 있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창고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때 뒤쪽에서 갑자기 휘파람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검문조였다. 거기서!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우리는 즉시 철문 뒤로 몸을 던졌다. 숨을 쉬면 들킬 것 같아 나는 폐 속 공기까지 잠궜다. 군화 소리가 가까워졌다. 손전등이 벽을 긁었다. 안에 숨이 떨렸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지금 잡히면 우리는 어디로 사라질까? 전문조는 지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내 결심을 완전히 굳혔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다. 이건 삭제당하기 전에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브로커가 내 귀에 아주 낮게 속삭였다. 보위부 합동조가 이미 돈다. 지금부터는 네가 산림감시원이라는 신분도 너를 살리지 못해. 그 말은 확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는 순간 집도 가족도 과거도 전부 명단처럼 지워질 것이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끈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 그 길 끝에는 산이 아니라 국경이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들었다. 이제부터는 나무가 아니라 내 목숨을 지도에서 숨겨야 한다. 브로커는 우리를 산길로 바로 올리지 않았다. 대신 마을 외곽의 작은 작업장으로 데려갔다. 폐목재를 쌓아두던 헛강 같은 곳. 문을 닫는 순간 그제야 숨을 조금이라도 쉬게 됐다. 그는 바닥에 앉자마자 내 손부터 봤다. 산림감시원의 손은 거짓말을 못한다. 나무 껍질에 긁힌 자국, 얼음에 갈라진 손등, 잉크가 묻은 손가락 끝. 브로커는 그걸 확인하고는 낮게 말했다. 너 지도 건드렸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정하면 더 위험했다. 브로커는 이미 알고 있는 질문만 던진다. 흔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 작은 소리에도 브로커의 눈이 반응했다. 가족까지 데리고 왔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럼 값이 달라져. 나는 주머니 속 돈뭉치를 꺼내 바닥에 놓았다. 내가 수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 먹을 걸 줄이고 옷을 안 사고 술도 끊으면서 모은 돈. 브로커는 돈을 세지도 않았다. 그저 한 장만 들어올려 빛에 비춰보더니 툭 너니 이 정도로는 국경까지 못 가. 그럼? 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너무 크게 나간 것 같아 나는 바로 입을 다물었다. 브로커가 내 얼굴을 보고 말했다. 네가 가진 게 더 있잖아. 그 한마디로 나는 알았다. 그는 돈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원하고 있었다. 내 손에 남은 X와 금지구역의 냄새를 그는 이미 맡아버렸다. 나는 낮게 말했다. 그건 거래가 아니야. 브로커가 고개를 기울였다. 북한에서 거래 아닌 게 어디 있냐.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내 직업의 습관을 떠올렸다. 산림감시원은 위험한 곳을 만나면 즉시 동선을 바꾼다. 그 습관이 지금도 살아있었다. 나는 브로커에게 조건을 걸었다. 우릴 국경까지 보내.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걸 넘겨. 브로커는 잠깐 고민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네 말 하나 틀리면 너희는 길에서 버려진다. 그 말이 계약서였다. 북한의 계약은 종이가 아니라 위협으로 쓰인. 그날 밤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는 화려하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한 물건 몇 개뿐이었다. 옥수수빵을 얇게 말려 주머니에 넣었다. 얼어붙은 물을 녹일 작은 소금 한 봉지를 챙겼다. 아내는 아이가 쓰던 낡은 목도리를 내 목에 감아줬다. 그 목도리에는 땀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다. 브로커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통행증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아니었다. 도장 모양이 아주 미묘하게 다르고 잉크가 너무 선명했다. 가짜다. 내가 말했다.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다. 진짜 통행증은 이미 전부 전수검사 중이야.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가짜 통행증은 칼날이다. 검문소에서 들키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끝난다. 브로커가 말해줬다. 탈출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의 숨으로 나뉜다고. 첫 번째 숨, 내부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것. 두 번째 숨, 강을 넘는 것. 세 번째 숨, 중국 땅에서 살아남는 것.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선을 그었다. 그 선은 지도가 아니라 생존의 경계였다. 오늘 밤은 못 움직인다. 왜? 지금 이동 제한 강화됐다. 검문조가 미친 듯이 돈다. 그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너희만 찾는 게 아니라 너희 같은 사람을 전부 잡아. 그 말이 더 무서웠다. 나는 단지 한 명이 아니었다. 나는 삭제 대상 중 하나였다. 우리는 헛간 바닥에 몸을 눕혔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정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얼어 있었다. 그 손끝에 내 죄가 몰려있는 것 같았다. 바깥에서 갑자기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다. 짐을 싣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브로커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내일 새벽, 운송대열 따라 붙는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운송대열. 그건 산림감시원인 내가 너무 잘하는 단어였다. 나무를 실어 나르는 트럭들. 그 트럭들은 검문에서 비교적 쉽게 통과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한 물자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건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했다. 차량 검문이 강화되면 트럭이 통째로 열리고 숨은 사람은 한 번에 끝난다. 그때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계획은 완벽하지 않다. 하나만 삐끗해도 끝이다. 그러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러면 살아남는 쪽이 너희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국경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앞의 위험은 부위부만이 아니라 브로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내 탈출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새벽이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감아도 시간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헛간의 천장은 낮고 공기는 눅눅했고 우리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바닥에 앉아 작업 가방을 한 번 더 만졌다. 가방 안엔 이제 도구보다 무게가 들어 있었다. 지도 사본은 장판 밑에 숨겨두고 나왔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그 선이 새겨져 있었다. 붉은 표시, 금지구역, 그리고 X. 그건 종이 위의 표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흉터였다. 브로커는 밤새 자지 않았다. 그는 바깥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고 돌아올 때마다 옷에 눈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와 짧게 말을 섞고 들어오는 소리도 들렸다. 그때마다 내 속은 더 말라갔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잠든 척했지만 나는 알았다.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은 어른만 아는 게 아니다. 아이도 안다. 집이 아닌 곳에서 밤새 숨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그때 브로커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규칙 하나. 그는 손가락을 들어 우리를 번갈아 가리켰다. 트럭 안에서 누가 뭐래도 대답하지 마. 울어도 안 돼. 기침도 참아.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기침 하나가 총성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산에서 이미 배웠다. 잠시 뒤 바깥이 더 어두워졌다. 새벽 직전의 어둠. 그 어둠이 오히려 끝을 말해주는 신호 같았다. 브로커가 우리에게 낡은 작업복을 던졌다. 나뭇가루 냄새가 배어있는 옷. 산림감시원인 나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바로 알아차렸다. 진짜였다.
이 냄새는 거짓이 아니다. 갈아입어. 왜? 브로커가 낮게 말했다. 너의 얼굴은 너무 눈에 띄어. 국경 쪽은 더 심해. 나는 옷을 받아들고 내 몸을 내려다봤다. 마르고 빈약한 어깨. 늘 긴장으로 굳어있는 목.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초라했다. 아니, 초라해져야만 살아남는 길이기도 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브로커가 작은 물건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다. 작은 나무 조각. 거기에 아주 얇게 칼집이 나 있었다. 뭐야? 브로커가 말했다. 표식이다. 만약 흩어지면 이 칼집 모양을 기억해. 이게 다음 장소 신호. 산림 감시원인 나에게 표식은 본능이었다. 나무 조각 하나로 길을 찾는 법. 그런데 그 길이 오늘은 산의 길이 아니라 목숨의 길이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밖에서 트럭이 여러 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짐칸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체인이 흔들리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집이 떠올랐다. 문을 열면 밥냄새가 나던 작은 부엌. 전기가 끊기면 촛불 아래서 아내가 조용히 미소 짓던 얼굴. 아이의 손바닥. 그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해서 나는 오히려 숨이 막혔다. 저걸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다시 보면 그건 기적일까 저주일까. 브로커가 문을 열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 공기가 나를 깨웠다. 간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따라 나섰다. 길은 좁았고 발소리는 커질 것 같아 무릎을 낮췄다. 나는 아이를 업었다. 아이의 체온이 내 등에서 느껴졌다. 그 체온이 너무 따뜻해서 더 무서웠다. 이 따뜻함을 잃을까봐.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짐칸엔 통나무가 실려 있었고 위엔 얇은 방수천이 덮여 있었다. 브로커는 운전사와 아주 짧게 눈을 맞췄다. 말은 없었다. 돈과 공포는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 브로커가 손짓했다. 우리는 짐칸 뒤쪽으로 올라갔다. 통나무 사이에 만들어진 작은 빈틈. 그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통나무는 차가웠다. 내 손바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쉬면 김이 나올까봐 나는 입을 옷깃 안쪽에 박았다. 아내는 내 옆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눈빛은 울고 있었지만 울지 않았다. 트럭 엔진이 켜졌다. 그 진동이 통나무를 타고 그대로 내 뼈로 들어왔다. 그리고 출발 직전 브로커가 짐칸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오늘 밤 누가 버려질지 모른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아내가 내 팔을 더 꽉 잡았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퀴가 눈을 으깨는 소리. 검문소로 향하는 길. 그때 멀리서 또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불순 인원 색출 중. 주민 감시망 확.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트럭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경고가 울렸다. 지금 내려도 죽고 지금 가도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안 가면 확실히 지워진다. 트럭은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또 멈췄다. 시간이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검문소가 가까워질수록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게 있었다. 군화.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참마귀를 긁는 소리. 적재함 열어. 그 외침이 들리자 내 몸이 먼저 굳었다. 나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감쌌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울지 못한 게 아니라 울면 죽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천막이 확 젖혀졌다. 차가운 공기가 통나무 사이로 파고들었다. 손전등 불빛이 한 번, 두 번, 우리 숨은 틈을 훑었다. 통나무 그림자가 흔들렸고
그 그림자 속에 우리가 섞였다. 병사가 통나무를 발로 툭 찼다. 그 충격에 아이가 작게 숨을 삼켰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상 없다. 다음. 천막이 덮였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살아남았는데도 이미 절반은 죽은 것 같은 감각. 그게 첫 번째 구간이었다. 국내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것. 산림 감시원으로서 내가 수십 번 지나던 길인데 이번에는 내 삶 전체가 실려 있었다. 트럭이 산줄기 아래쪽으로 한참을 달린 뒤 마침내 멈췄다. 브로커가 짐칸을 두드렸다. 아주 짧게 3번. 우리는 약속된 틈으로 기어 나왔다. 밖은 더 차가웠다. 바람이 아니라 안개가 우리를 때렸다. 사방이 흐릿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방향이 가늠되지 않았다. 그 안개가 우리를 숨겨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길을 지워버렸다. 브로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는 산림 감시원이 아니라 짐승처럼 움직여. 우리는 몸을 낮췄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눈 위에 다시 눈을 덮으며 걸었다. 나는 가방에서 나침반을 꺼냈다. 손이 얼어붙어 방향판이 제대로 돌지 않았다. 그래도 산은 거짓말을 안 한다. 바람의 방향, 계곡의 기울기, 얼음이 온 물소리. 그걸로 나는 길을 잡았다. 두 번째 구간. 강을 넘는 것. 두만간이었다. 강은 강인데 겨울에는 강이 아니라 칼이었다. 물 위에 얇은 얼음이 깔려 있었다. 눈이 덮여 두께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순간 갈라지면 끝이다. 브로커가 손짓했다. 여기 따라와. 절대 뛰지 마.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나는 오히려 정신이 들었다. 내가 흔들리면 이 손이 먼저 떨어진다. 우리는 천천히 강 위로 올라섰다.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얼음이 아주 미세하게 울었다. 끼익 하고 뼈를 긁는 소리. 나는 숨을 멈추고 한 발씩 옮겼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였다. 국경 쪽 감시등. 안개 속에서도 빛은 칼처럼 뚫고 들어왔다. 엎드려. 브로커가 낮게 외쳤고 우리는 얼음 위에 그대로 눌어붙었다. 얼음은 차가웠고 내 가슴 아래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너무 가까웠다. 숨을 쉬면 얼음이 깨질 것 같았다. 감시등이 우리 위를 스쳤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그냥 없던 사람이 된다. 빛이 멀어졌다. 프로커가 다시 손짓했다. 지금이다. 쥐어가. 우리는 얼음 위를 기어갔다. 무릎과 팔꿈치로 최대한 체중을 분산시키면서 나는 아이를 앞에 밀어 붙잡았다. 아이의 숨이 내 손바닥 위에서 떨렸다. 그때 갑자기 얼음이 갈라졌다. 아내가 숨을 삼켰고 내 손이 아내 쪽으로 뻗었다. 얼음 아래 검은 물이 틈으로 보였다. 한 번 더 갈라지면 그대로 빠진다. 브로커가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그만. 움직이지 마. 나는 멈췄다. 몸 전체가 얼음 위에 붙어 있었다. 내 심장이 얼음 아래 물을 흔드는 것 같았다. 몇 초가 지나 얼음의 울림이 멈췄다. 우리는 다시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편 흙을 손끝으로 만졌다. 중국단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더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구간. 안전지점까지 살아남는 것. 농건주범 공공거진이다. 추고의 간호표 거는 게. 안전지점까지 살아남는. 적금이드 푸가문 대빈 인근들 총총인 구분가시.
오내지구 부적도 강관, 취검는데. 안전지점까지 살아남는 것. 너군 훈도비 파츠가 보때 주검 이룰직을 주벼무는가 주검은 살아남는 가곳입니다. 세 번째 구던드는 내돈다. 처금이다 투간모로 방은이에 야고부 도는 큰경여 살아남는. 안전지점까지 살아남는. 조금이다 푸거문 더비닝근들 성치민구분 것이. 나곱는 거 청치닝구분 거. 내먼지가 난전지점까지 살아남는. 나고물도 초가모로 바느니에 여고부 도는 큰공거 살아남는. 내고물도 푸가모로 바느니에 여고부 도는 큰동거 살아남는. 내고물도 투가모로 바느니에 여고부 창친인구분가. 치가무로도 파가모로 바느니에 여고부 충친이구분가. 무림은 청친이고 물얼중이다. 저갓달 품한 이를 초강으로 바느니 느론 니벤거다. 기든부들 충한 이를 처강으로 바느미도 상가방 그드맨다. 가적총은가 처금물을 여고부 처관으로 바느며 안전지점까지 살아남는. 이도는 초만이를 처간으로 바느미도 삼가방 그드는다. 긴궁 초간물어의 즈가 무림물어에더. 얘들을 콰돔으로 바느미로 구면서 초검으로 바느며. 비포는 사검은 미르노룩을 덩영여 오리드근데 초검으로 밤은. 타감은 미드독시농다가 초간, 안전지점까지 살아남는 것. 안전지점까지 살아남는 것. 브로크는 우리를 작은 폐공장 쪽으로 데려갔다. 벽돌이 무너진 창고 안. 톱밥 냄새 대신 기름 냄새가 났다. 그것은 숨기엔 좋지만 들키면 도망칠 곳이 없는 공간이었다. 브로커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네가 가진 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안다. 금지구역의 사범. 표식. 내가 본 것. 그걸 넘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우리를 팔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났다. 중국어. 짧은 무전. 발소리. 브로커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잡으러 온다. 그는 문 쪽을 보며 중얼거렸다. 젠장. 꼴이 붙었다.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다. 브로커가 우리를 끌고 도망치면 살 확률이 있다. 하지만 브로커가 잡히는 순간 그는 우리를 팔아 목숨을 건질 것이다.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는 내 눈빛만 보고도 알았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걸. 브로커가 나를 잡아 끌었다. 빨리. 그 순간 나는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너 다른 길로 가. 브로커가 눈을 크게 떴다. 뭐? 나는 브로커의 손에 돈뭉치를 쥐어줬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 가짜 통행증과 내가 가진 표식 나무 조각을 함께 밀어넣었다. 너는 저쪽으로 뛰어. 소리내. 그럼 우린 반대로 간다. 아내가 내 팔을 붙잡았다. 당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흔들린다. 나는 아주 짧게 말했다. 살아야. 브로커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이를 악물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곧바로 소리. 야! 발자국. 추격 소리. 그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나는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고 반대편 벽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벽 뒤엔 낮은 통로가 있었다. 쓰레기와 먼지가 가득한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틈. 우리는 숨도 크게 못 쉬고 기어갔다.
아이의 무릎이 긁혀도 울지 않았다. 울면 끝이니까. 한참을 지나 통로 끝이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다시 들어왔다. 우리는 공장 뒤편 숲으로 기어 나왔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멈춰 섰다. 내 손은 피가 나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이의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는 강을 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라는 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안개 속에서 멀어져가는 추격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망쳤다. 하지만 아직 진짜로 탈출한 건 아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숨어든 곳은 숲도 마을도 아니었다. 중국 땅의 외곽, 버려진 비닐하우스 뒤편 작은 저장 창고였다. 비닐은 찢겨 바람에 흔들렸고 창고 안에는 비료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냄새가 역겨운데도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여기엔 국가의 구호가 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며칠을 숫자로 살았다. 밤, 새벽, 낮, 다시 밤. 식사는 빵 한 조각을 셋으로 나누는 일이었고 잠은 순서대로 눈을 감는 일이었다. 아내는 아이의 입을 늘 손으로 덮어주었다. 아이의 기침이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한 번씩 손을 펼쳐봤다. 피가 굳은 자국, 갈라진 피부. 산림감시원의 손이 아니라 도망자의 손이었다. 그래도 손바닥 한가운데엔 아직도 선명한 느낌이 남아있었다. 지도 위 붉은 표시를 따라가던 감각, 금지구역, 그리고 X. 그 표식은 종이에서 지워도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몇 번째 밤인지 모를 즈음 다른 브로커가 왔다. 말이 적고 눈이 빠른 여자였다. 그녀는 우리 얼굴을 한번 보고 신발을 보고 손을 보고 짧게 말했다. 남쪽 가고 싶으면 이제부터는 이름을 버려.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이름을 버린다는 건 내가 살던 삶을 스스로 장례 치르는 일이었다. 그 뒤로 이동은 더 조용해졌다. 차 안 바닥, 창고 뒤, 화물칸 구석. 우리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옮겨졌다. 내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던 건 아내의 손이 늘 내 팔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손이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긴 복도, 밝은 형광등, 따뜻한 공기. 처음엔 그 따뜻함이 무서웠다.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몸이 먼저 의심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국말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알아듣고도 바로 믿을 수 없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다.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는 단어.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싸움이었다. 밥이 계속 나왔고 전기는 꺼지지 않았고 문은 두드리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나를 흔들었다. 밤마다 나는 문 손잡이 소리에 놀랐겠고 누군가 끌려가는 꿈을 꿨다. 잠에서 깨면 땀이 흘렀다. 그 땀 속에서 나는 아직도 북한에 있었다. 아내는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물으면 미소를 지었지만 밤에는 찬방만 봤다. 아이도 처음엔 웃지 않았다. 과자를 줘도 손에 쥐고만 있었다. 배부름이 익숙해지기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다. 가장 힘든 기억이 무엇인가요?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금지 구역을 말할 수 없었다. 지도 밖의 사람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걸 말하는 순간 내 안의 얼음이 다시 깨질 것 같았다. 나는 대신 아주 작은 이야기만 했다. 전기가 꺼지면 숨도
같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는데 내 목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울어도 되는 곳에서 울어본 적이 없어서 울음조차 낯설었다. 지금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다. 창문을 열면 불빛이 있고 거리엔 사람들이 걷는다. 그런데도 가끔은 밤에 확성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문이 두드려지는 소리. 그럴 때 나는 조용히 손바닥을 펴본다. 그리고 속으로 묻는다. 나는 정말 살아남은 걸까? 아니면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 오래 벌을 받는 걸까?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밖에 눈 온다. 그 한마디에 나는 창밖을 봤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 눈은 더 이상 발자국을 추적하기 위한 눈이 아니었다. 그저 새로운 하루 위에 쌓이는 눈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지도가 없는 곳에서도 사람은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